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물건은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네, 있죠. 반대로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아무리 봐도 정이 안 가는 것들도 있고요. 맞아요. 바로 그 느낌의 차이. 이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느낌의 근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이죠. 질서의 본질 4권. 그중에서도 11장 신의 얼굴입니다. 네, 제목만 들으면 약간 종교서적 같기도 한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는요, 건축과 만들기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정말 가장 근원적인 차원까지 밀어붙입니다. 그가 말하는 신이라는 건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들 속에 깃들게 할 수 있는 생명, 그 자체, 살아있는 전체성을 뜻하는 말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디자인에 대한 기술 서적이 아니라는 거네요. 창조 행위 자체를 거의 영적인 수행처럼 다루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 심오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정말 대담한 주장으로 이 장을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에서 깊은 생명력을 느낄 때 그건 그냥 신의 흔적이나 그림자 같은 게 아니다. 네, 그 살아있는 구조 자체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신은 모든 곳에 있다거나 사물 너머에 존재한다. 이런 식의 막연한 신비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의 핵심 개념인 중심들의 장이 조화롭게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살아 숨쉬는 상황 자체가 신의 현현이라고 보는 거죠. 아, 잠시만요. 그 중심들의 장이라는 개념이 사실 저희는 익숙하지만 청취자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걸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알렉산더가 말하는 중심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하학적인 가운데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어떤 형태나 공간에서 우리가 강하게 딱 인지하게 되는 핵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방 안에 있는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그림 속 인물의 눈, 아하! 찻잔의 손잡이 같은 것들이죠. 좋은 디자인이라는 건 이런 중심들이 서로 막 지지해주고 강화하면서 하나의 조화로운 네트워크, 즉 장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 개별적인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조화. 그렇죠. 그리고 그 조화가 극대화돼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상태가 생명이고 그게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이 느낌을 묘사한 구절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나른한 벌들이 윙윙거리고 여름바람이 불고 나뭇잎에 햇살이 비치고 풀에 따스한 냄새가 나는 그런 풍경. 네, 맞아요. 이런 평화롭고 완전한 느낌이 바로 그가 말하는 정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잘 만들어진 건물이나 그림 같은 것들은 단순히 그런 정신을 비추는 창문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창문이 아니면 뭔가요? 창조 과정을 통해서 콘크리트, 석고, 물감 같은 아주 평범한 물질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정신으로 변환된다는 거예요. 와, 거의 연금술 같은 이야기네요. 이 물질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실체를 얻는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질이 정신으로 변환된다니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창조자는 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알렉산더는 필수적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창조자가 자신의 에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에고? 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만들면 이것 좀 봐, 내가 만들었어 하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이 작금이랑 같이 기억되길 바라고. 맞아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런 욕망이 창조물 자체의 전체성이 조용히 발현되는 걸 방해한다고 봤어요. 오히려 그 생명력을 손상시킨다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죠. 말이 쉽지 창작자에게서 에고를 빼면 뭐가 남나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예시를 들잖아요. 아, 그 목수 밭은 이야기? 네, 부엌 수납장 만들었던 이야기요. 맞아요. 아주 생생한 이야기죠. 그 부엌 조리대 위로 소나무 기둥이 내려오는 디자인이었는데 아무래도 물이 닿으니까요. 네네. 기둥 밑이 썩을까 봐 조리대랑 같은 호두나무로 작은 조각을 덧대기로 한 거죠. 문제는 그 조각의 크기랑 형태였어요. 목수 바트는 이건 좀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했고 그렇죠. 장인으로서 당연한 마음이죠.
그래서 처음엔 1인치 크기로 제안했는데 너무 커 보였어요. 그래서 모서리를 깎아내서 기둥보다 한 8인치? 그러니까 약 3mm 정도 튀어나오게 만들었죠. 3mm요?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 섬세한 디테일인데 하고 감탄했을 거예요. 저라도 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여전히 그게 과하다고 느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작은 디테일이 마치 나를 좀 봐요. 여기 아주 신경 쓴 부분이 있어요. 라고 미세하게 외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게 느껴졌다. 네, 그래서 332인치로 더 줄여봤지만 여전히 그 미묘한 자기 주장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11인치, 약 1.5mm로 줄이라고 하죠. 네, 기능은 완벽히 수행하면서도 의식하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는 크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원하다. 가장 조용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18인치짜리 조각에는 목수의 선한 의도와 함께 내가 이걸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미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11인치짜리 조각은 오로지 전체의 일부로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할 뿐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알렉산더는 전자는 누군가의 자부심이 섞여 있어서 신에게 선물로 바칠 수 없지만 이 조용한 후자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장인이라면 당연히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근데 그게 왜 자기 과시가 되는 거죠? 선한 의도랑 미묘한 허영심의 경계가 너무 모호하게 느껴져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알렉산더가 말하려는 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그 아름다움이 전체의 조화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창조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부분의 과시냐 이걸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목수의 18인치짜리 조각은 그 자체로는 아름다웠을지 몰라도 부엌 전체의 그 조용한 전체성 속에서 미세하게 튀는 요소였던 겁니다. 아하! 전체의 맥락에서 봐야 하는군요. 그렇죠. 진정한 생명은 그런 과시를 넘어선 깊고 조용한 통합 속에 깃든다는 통찰인 셈이죠. 이 겸손함과 조용함은 알렉산더 철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비분리성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비분리성, non-separateness. 네,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 더 큰 전체와 연결되고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는 의미입니다. 책 1권에 나왔던 노란 탑을 예로 들더군요. 그 탑은 주변 풍경, 언덕, 하늘과 너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도저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 탑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평온함을 느낀다고 하죠.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그런 비분리성을 가진 것을 만들려면 만드는 사람 자신이 먼저 세상과 분리되려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자의 내면 상태가 창조물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명해지고 싶다거나 남들과 다른 독특한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싶다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비로소 그런 창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거대한 역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 주변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개별적인 정체성을 잃고 비분리성을 획득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범한 힘과 존재감으로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 맞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가장 강력한 자기 자신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우주의 핵심적인 미스테리 중 하나일지도 몰라요. 더 통합될수록 오히려 더 개성적이 된다. 사물이 더 전체와 통합되고 덜 분리될수록 오히려 더 깊은 개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 저는 이게 최고의 영화 음악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 음악이요? 네. 우리가 영화에 정말 몰입해 있을 땐 음악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장면에 녹아있죠. 바로 그 음악 때문에 장면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음악이 나를 좀 들어줘 하고 소리친다면 그 영화는 망가지고 말겠죠.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자신을 지울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역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무언가를 만들 땐 이걸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알렉산더가 이 막연한 철학을 실제 작업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나요?
이 모든 철학이 결국 에고를 버려라 라는 말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수천 년간 모든 영적 전통에서 해온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화요일 오후에 작업실에서 마감에 쫓기는 디자이너한테 에고를 버리세요라고 말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알렉산더도 그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를 하나 제안합니다. 도구요? 네, 바로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질문을 바꾼다고요? 네,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수만 번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이 색을 쓸까, 저 색을 쓸까, 이 재료를 쓸까, 저 재료를 쓸까. 그렇죠.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이때 우리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어느 것이 최선일까, 혹은 어느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일까 이렇게 묻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라고 제안해요. 어떻게? 이 선택지들 중 어느 것이 신께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선물에 가까울까? 신을 위한 선물이라 굉장히 종교적인 질문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에고를 버리는 데 도움이 되죠? 실제로 그가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발견한 사실이라고 해요. 어느 것이 최선인가라는 질문은 종종 미묘한 허영심이나 자기과시가 섞인 선택. 아까 그 목수 바튼의 18인치짜리 조각 같은. 그렇죠. 그런 선택으로 이끌더라는 겁니다. 내 안의 에고나 사회적 평가 기준이 최선의 의미를 왜곡하는 거죠. 하지만 신을 위한 선물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순간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이 질문이 내 안의 오만한 부분, 즉 무언가를 통해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아주 명확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조용하고 더 겸손하고 더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18인치짜리 조각은 내 실력을 뽐내는 선물이 될 수는 있어도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신에게 바치기엔 너무 시끄러운 선물이니까요. 이건 마치 내면의 나침반을 재조정하는 것과 같군요. 최선이라는 기준은 내 욕망에 따라 바늘이 막 흔들릴 수 있지만 네, 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기준은 항상 더 근원적이고 순수한 북쪽을 가리켜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알렉산더는 이 질문이 창조자가 마치 저 너머의 영역, 즉 천국의 어렴풋한 빛을 감지하고 자신이 만드는 것을 그 빛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움직이도록 돕는다고 표현해요. 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겪는 정신적인 나태함, 즉 쉬운 길이나 겉보기 좋은 길로 가려는 유혹을 극복하고 더 깊고 진실한 결과로 나아가는 아주 강력하고 실제적인 도구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와 함께 이 만들기라는 행위가 어떻게 단순한 기술을 넘어 창조자의 에고를 내려놓고 더 큰 전체성, 그가 말하는 정신 또는 신을 구현하는 영적인 실천이 될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네, 창조의 진정한 목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나를 세상 속에 기꺼이 녹여내어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리고 바로 그 겸손한 합일의 순간, 창조물은 가장 강력하고 독특한 개성과 생명력으로 빛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가 남긴 이 구절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경험할 때 우리 자신과 그 대상이 함께 녹아내려 투명해지면서 우리와 세상이 만들어진 근원적인 내면의 실체에 순간적으로 닿게 된다고요.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이 말을 듣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졌습니다. 꼭 거창한 대술작품을 만드는 일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방에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정성껏 요리를 하거나 혹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조차도 모든 것이 딱 제자리에 맞아떨어지는 듯한 바로 이거야 하는 충만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 느낌. 네. 어쩌면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에고가 잠시 사라지고 당신의 작은 행위가 더 큰 전체와 연결되었던 알렉산더가 말한 신의 얼굴을 잠시 마주한 순간은 아니었을까요?